지난 시간에 우리는 벡터의 쓸모와 벡터를 쉽게 쓰기 위한 좌표 표기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벡터가 최초에 어떤 개념이었는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화살표 벡터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 필요한 벡터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벡터와 벡터 사이의 연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벡터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벡터의 좌표 표기법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좌표 벡터가 아닌 화살표 벡터라는 것입니다. 벡터와 연립방정식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고등학교 기하 수준에서 보다 강조하는 부분은 화살표 벡터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물리학 안에 다양한 학문 분야가 존재하지만 특히 역학의 경우에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탐구하는, 조금 더 근사하게 표현하자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노력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역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킨 것이죠. 갑자기 머리 위에 바위 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바로 지금처럼요. 벼랑간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 덩어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겠죠. 도대체 이 바위는 뭔가? 사람들은 바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보통은 바위가 얼마나 큰지 가늠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바위의 너비와 높이를 재거나 바위의 질량을 구해볼 수도 있겠죠. 이처럼 물체의 길이, 질량과 같이 물체의 움직임과는 관련 없이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바위가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떨어졌는지, 그로 인해 바위 아래 깔린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속도나 힘과 같이 물체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어서 크기와 더불어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여기 공이 하나 있습니다. 공이 지면에 수직하게 떨어지고 나면 어느 방향으로 튀어오를까요? 이렇게 지면에 비스듬하게 공을 던지면 공은 어느 방향으로 튀어오를까요? 이번엔 흰 공을 바닥에 튀겨서 노란 공을 맞추려면 어느 방향으로 공을 던져야 할까요? 방금 전 제 물음에는 전부 방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벡터와 관련한 물음인 거죠.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화살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벡터죠.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갖는 물리량입니다. 벡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화살표만큼 알맞은 기호가 없었습니다. 화살표의 뾰족한 부분으로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고 화살표의 길이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면 되니까요. 이제 벡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봅시다. 벡터는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을 알파벳 대문자로 써서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알파벳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쓴 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쓴 점으로 끝나는 벡터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이때 벡터의 시작하는 점을 시점,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고 합니다. 이 벡터의 시점은 A, 종점은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를 통해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한편 크기가 1인 벡터는 모두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끔은 벡터를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소문자 알파벳 하나만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벡터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전에 우선은 물리학자들이 벡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봅시다. 물리학자들은 두 벡터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새로운 벡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해냈습니다. 먼저 분홍 벡터의 시점이 연두색 벡터의 종점과 일치하도록 평행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연두색 벡터의 시점과 평행이동된 분홍색 벡터의 종점을 그대로 이어 새로운 벡터를 구해냅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물리학자들은 두 벡터의 상호작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자, 이제 물리학자들의 벡터를 수학자들의 벡터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은 두 벡터의 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벡터를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두 벡터가 합쳐져서 새로운 벡터가 생겨나니까 이렇게 덧셈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고민이었거든요. 두 벡터의 작용을 이와 같은 덧셈식으로 쓰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에 각종 야채와 햄 등을 끼워 넣어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합쳐서 샌드위치라는 하나의 음식으로 먹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도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이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덧셈식처럼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아는 수와 수 사이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잘 성립합니다. 샌드위치 재료 사이의 덧셈식에서도 교환 법칙이 잘 성립할까요? 이런 식은 어떤가요? 이런 순서로 샌드위치를 만들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맛 좋은 샌드위치가 탄생하나요? 저는 아니죠. 재료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더하는 순서를 바꾸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샌드위치 재료들 사이에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덧셈식을 써먹기가 아주 곤란한 거죠. 수학자들은 벡터와 벡터 사이의 덧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벡터와 벡터 사이의 덧셈은 수와 수 사이의 덧셈처럼 제대로 기능할까요? 우선 벡터끼리 덧셈을 논하기 전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겁니다. 덧셈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등식이기 때문에 등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두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리학자들이 벡터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떠올려 봅시다. 분홍색 벡터와 연두색 벡터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란색 벡터가 생겨나는 과정을 보면 물리학자들은 벡터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크기와 방향만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벡터를 어떻게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요. 이제 벡터와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크기와 방향만 같다면 위치는 어떻게 되어도 모두 같은 벡터인 겁니다. 이제 정말 벡터와 벡터 사이의 덧셈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벡터끼리의 덧셈도 실수끼리의 덧셈처럼 아주 잘 작동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우선 벡터끼리 덧셈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0의 존재입니다. 어떤 실수라도 0을 더하면 그 결과로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죠. 벡터의 덧셈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녀석이 필요합니다. 바로 0벡터입니다. 어떠한 벡터라도 0벡터를 더하는 순간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벡터를 우리는 0벡터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벡터의 화살표 표현에서는 0벡터를 어떤 벡터로 보아야 자연스러울까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화살표를 0벡터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0벡터를 크기가 0인 벡터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벡터의 방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벡터와 벡터 사이의 덧셈은 수와 수 사이의 덧셈과 같은 규칙을 따를까요? 수와 수 사이의 덧셈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칙들이 벡터와 벡터 사이의 덧셈에서도 잘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벡터와 벡터 사이의 덧셈을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벡터와 벡터 사이의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잘 성립할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화살표 벡터를 살펴봅시다. 보이는 것처럼 A 벡터의 종점으로 B 벡터의 시점을 옮겨서 C 벡터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반면 B 벡터의 종점으로 A 벡터의 시점을 옮겨서 C 벡터를 구하는 방식은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화살표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벡터와 벡터 사이의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잘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벡터와 벡터 사이의 덧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살표로도 가능하고 수식으로도 가능하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벡터 단원의 학습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벡터의 화살표 표현과 수식 표현 사이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결국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벡터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덧셈식을 봅시다. 앞에 두 벡터를 더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되죠.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벡터의 화살표 표현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 A에서 출발한 화살표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AA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없게 되고 0벡터와 같습니다. 방금 식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벡터끼리는 더하면 0벡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의 덧셈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에 어떤 숫자를 더하면 0이 될까요? 바로 -2죠. 2에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수는 -2입니다. 그렇다면 AC 벡터에 더했을 때 0벡터가 되도록 하는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AC 벡터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어떤 벡터끼리는 더하면 0벡터가 됩니다. 이때 AC 벡터에 더해서 0벡터가 되도록 하는 벡터는 -AC 벡터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즉, CA 벡터와 -AC 벡터는 같은 벡터인 거죠. -AC 벡터는 CA 벡터입니다. 이는 서로 방향이 다른 두 벡터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는 벡터의 뺄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 벡터에 B 벡터의 방향을 거꾸로 한 벡터를 더하는 것으로 말이죠. 오늘은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 개념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의 화살표를 이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매우 지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이야기하면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과 같은 연산법칙을 왜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이해하였다면 여러분들은 벡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벡터의 연산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